무슨 염치로 여길 오신 거예요? 10년 전 며느리를 내쫓았던 시어머니가 거짓골로 나타났습니다. 정수가, 제발 밥 한 끼만 다오. 한때 강남을 호령하던 천하의 박순례 회장이 자신이 쫓아냈던 며느리에게 밥 한 끼를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밥이요? 지금 저보고 밥을 달라고 하셨어요? 10년 전엔 제가 애원해도 소금 뿌리면서 쫓아냈잖아요. 순례의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떨어졌어요. 누더기 옷, 앙상한 손, 그리고 낡은 보따리까지.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강남 재벌이 이 꼴이 되었던 걸까요?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와 함께 어디에서 보고 계신지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언제나 행운이 함께 하실 거예요. 하늘에 구멍이라도 뚫린 듯 장대비가 쏟아지는 밤이었습니다. 가로등 하나 없는 시장통 골목 어귀, 그 어둠 속에 비에 젖은 생쥐, 꼴을 한 노파 하나가 낡은 보따리를 가슴에 품고 위태롭게 서 있었습니다. 누더기나 다름없는 얇은 옷은 비에 젖어 앙상한 몸에 달라붙어 있었고 헝클어진 백발 머리카락 사이로 빗물이 뚝뚝 떨어져 내렸죠. 몸은 추위에 덜덜 떨리는데도 보따리만큼은 젖지 않게 품 안에 꽉 끌어안고 있었습니다. 마치 그것이 목숨보다 소중한 것처럼요. 지나가던 사람들은 혀를 차며 피해가거나 더러운 것을 본 듯 인상을 찌푸릴 뿐이었습니다. 그 누구도 이 노파에게 우산을 씌워주지 않았어요. 노파는 추위에 떨면서도 한 곳을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저만치 앞에 켜진 노란 간판 불빛, 정숙이네 밥상. 김이 모락모락 나는 따뜻한 밥집. 안을 들여다보는 노파의 눈빛은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 간절하고도 슬퍼 보였습니다. 정수가. 빗소리에 묻혀 들리지 않는 작은 신음이 노파의 입술 사이로 새어나왔습니다. 천하를 호령하던 강남 땅부자 박순례 여사는 그렇게 자신이 버렸던 며느리의 가게 밖 어둠 속에 버려진 짐짝처럼 서 있었습니다. 가게 안은 밖에 소란스러운 빗소리와 달리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어요. 저녁 장사 피크 타임이 지났지만 테이블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구석자리에서 국밥 한 그릇을 비운 단골 할머니가 혀를 차며 일어섰습니다. 에구, 비가 와서 그런가. 오늘따라 손님이 통 없네. 김 사장, 요즘 장사 안 돼서 어째? 정숙은 억지로 입꼬리를 올리며 젖은 행주로 테이블을 닦았습니다. 손가락 마디마디가 관절염으로 퉁퉁 부어 있었지만 쉴 틈이 없었어요. 괜찮아요, 할머니. 비 그치면 또 오시겠죠. 조심히 가세요. 할머니가 나가고 정숙은 텅 빈 가게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계산대 서랍을 열어보니 1,000원짜리 몇 장과 구겨진 10,000원짜리 두어 장이 전부였어요. 하루 종일 뜨거운 불 앞에서 다리가 퉁퉁 붓도록 일해서 번 돈치고는 너무나 초라했습니다. 정숙은 벽에 걸린 달력을 바라보았습니다. 빨간 동그라미가 쳐진 날짜, 월세 입금일이 코앞이었어요. 이번 달도 또 못 맞추겠네. 큰일이야. 정숙의 깊은 한숨이 가게 안을 채웠습니다. 돈이 없는 것도 문제였지만 정숙을 더 공포스럽게 만드는 건 몇 달 전의 끔찍한 기억 때문이었어요. 그날도 이렇게 비가 추적추적 내리던 날이었습니다. 건물주 조태식이 술에 거나하게 취해 불그락푸르락한 얼굴로 가게에 들이닥쳤죠. 쾅 하는 소리와 함께 식자재 박스를 발로 걷어차면서 소리쳤습니다. 아니, 김 사장, 월세가 또 늦어? 장난해 지금. 배추 상자가 엎어지고 정숙은 화들짝 놀라 달려나갔어요. 죄송해요, 사장님. 이번 달에 손님이 너무 없어서요. 며칠만 기다려주시면. 시끄러워. 매번 그 소리 지겹지도 않아? 돈 없으면 당장 방 빼. 여기 들어오겠다는 사람 줄 섰어. 정숙은 조태식의 바짓가랑이를 잡을 듯이
허리를 90도로 굽혀 빌었습니다. 자존심 따위는 사치였어요. 한 번만 봐주세요. 저 여기서 나가면 갈 데가 없어요. 제발요, 사장님. 웃기지 마. 다음 주까지 입금 안 되면 자물쇠 갈아 끼울 거야. 알았어. 그날의 기억을 떠올리며 정숙은 거칠게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그릇이 깨질 듯 빡빡 문질렀어요. 불안한 마음을 씻어내려는 듯이요. 하지만 머릿속에는 건물주의 독설이 웅웅거렸습니다. 돈 없으면 나가. 방 빼라고. 그 나가라는 단어가 정숙의 가슴 깊은 곳에 딱지. 앉은 10년 전의 상처를 훅 하고 찔렀습니다. 순간 잊으려 애썼던 그날의 악몽이 눈앞에 생생하게 펼쳐졌어요. 호화로운 강남 저택의 거실 바닥. 내동댕이 쳐진 정숙의 짐가방 위로 하얀 소금이 촥 뿌려졌습니다. 서슬 퍼런 눈을 한 시어머니 순례가 정숙을 내려다보며 소리쳤죠. 애도 못 낳는 게 어디서 맏며느리 자리를 꿰차고 있어. 양심이 있으면 알아서 기어나갔어야지. 어머니 잘못했어요. 한 번만 봐주세요. 저 갈 데가 없어요. 시끄러워. 내 끊어먹을 것이 어디서 말대꾸야. 당장 나가. 내 눈앞에서 사라져. 아. 정숙은 저도 모르게 신음하며 싱크대를 붙잡았습니다. 고무 장갑을 낀 손이 사시나무 떨듯 떨렸어요. 10년 전에는 아이를 못 낳아서 집에서 쫓겨났고 지금은 돈을 못 벌어서 가게에서 쫓겨날 판이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나는 늘 쓸모없다고 버려지는구나. 진짜 쫓겨나면 이제는 진짜로 어디로 가나? 찜질방이라도 가야 하나? 정숙의 눈에 고인 눈물이 설거지물 위로 뚝 떨어져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서러움이 목끝까지 차올랐지만 울 시간조차 없었어요. 내일 장사를 하려면 가게를 정리해야 했으니까요. 빗소리는 조금 잦아들었지만 여전히 세차게 내렸습니다. 밤 11시 정숙은 무거운 몸을 이끌고 가게 불을 껐어요. 앞치마를 벗어두고 우산을 챙겨 들고 출입문으로 향했습니다. 철컥하고 문을 잠그려 고개를 드는 순간이었습니다. 번개가 번쩍이는 찰나 정숙은 악 하고 비명을 지르며 엉덩방아를 찧을 뻔했어요. 유리문 너머 바로 코앞에 누군가 서 있었습니다. 빗물이 줄줄 흐르는 유리문에 얼굴을 바짝 대고 가게 안을 뚫어져라 들여다보고 있는 검은 형체. 누구야? 술 취한 사람인가? 정숙은 두려움에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니 그 형체는 술 취한 남자가 아니었어요. 비에 젖어 온몸을 바들바들 떨고 있는 아주 작고 왜소한 노파였습니다. 몸을 떨면서도 보따리를 쥔 손에는 하얗게 핏기가 없을 정도로 힘을 주고 있었어요. 본능적인 연민이 두려움을 앞섰습니다. 정숙은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습니다. 저기 할머니, 여기서 이러시면 감기 드세요. 괜찮으세요? 정숙이 다가가자 노파가 고개를 천천히 들었습니다. 가로등 불빛에 드러난 노파의 얼굴, 깊게 패인 주름, 빗물에 젖은 백발, 그리고 초점 잃은 눈동자. 비록 10년의 세월이 흘렀고 거짓골을 하고 있었지만 정숙은 단번에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 서늘하고도 익숙한 눈매를요. 아니, 어머니. 정숙의 입에서 믿을 수 없다는 탄식이 터져나왔습니다. 자신을 그토록 잔인하게 짓밟고 내쫓았던 강남의 여왕. 박술래가 지금 밥집 앞 쓰레기통 옆에서 짐승 같은 몰골로 서 있었어요. 정숙은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놀라움은 순식간에 차가운 분노로 바뀌었어요. 여긴 왜 오셨어요? 정숙의 목소리는 칼날처럼 냉랭했습니다. 술래는 빗물인지 눈물인지 모를 것으로 범벅이 된 얼굴로 정숙을 올려다보며 바들바들 떨리는 입술을 떼었습니다. 정숙아, 제발 밥 한 끼만 다오. 그 힘없고
비굴한 목소리에 정숙은 기가 막혀 헛웃음이 나올 뻔했어요. 천하의 박술래가 며느리한테 밥을 구걸하다니요. 10년 전의 상처가 정숙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밤요? 지금 저보고 밥을 달라고 하셨어요? 10년 전엔 제가 애원해도 쫓아내셨잖아요. 갈 곳 없다고 한 번만 봐달라고 빌던 저한테 소금 뿌리셨잖아요. 그런데 이제 와서 밥을 달라니요. 정숙의 고함 소리에 술래의 몸이 휘청거렸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린 듯 술래가 가게 문틀을 잡고 비틀거렸어요. 입술은 이미 보라색으로 변해 있었고 잡고 있는 손은 앙상한 나뭇가지 같았습니다. 으윽! 금방이라도 숨이 끊어질 듯한 그 처참한 모습. 정숙은 문을 쾅 닫아버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차마 그럴 수가 없었어요. 눈앞에 놓이는 시어머니이기 이전에 비를 맞고 죽어가는 사람이었으니까요. 정숙은 주먹을 꽉 쥐었다 폈다 하며 내적 갈등에 휩싸였습니다. 원망과 연민이 폭풍처럼 몰아쳤어요. 결국 정숙은 긴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들어오세요. 퉁명스럽고 짧은 한마디였습니다. 하지만 굳게 닫혀있던 마음의 빗장이 아주 조금 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정숙은 주방에서 마른 수건 하나를 꺼내와 술래가 서 있는 테이블 위로 던지듯 놓았습니다. 손에 쥐어주는 다정함 따위는 없었어요. 닦으세요. 바닥에 물 떨어져요. 말투는 사무적이고 딱딱했습니다. 술래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수건을 집어들었어요. 비에 젖은 얼굴과 머리카락을 닦아내자 10년의 세월이 핥히고 간 늙고 초라한 민낯이 드러났습니다. 정숙은 그 모습을 차마 똑바로 보지 못하고 고개를 돌렸어요. 앉으라는 말도 없었습니다. 술래는 의자에 앉지도 못하고 쭈뼛거리며 서 있었어요. 천하의 박순례 회장이 며느리 눈치를 보며 안절부절 못하는 꼴이라니요. 어쩔 줄 몰라 하던 술래가 의자에 앉으려다 잠시 멈칫했습니다. 자신의 엉덩이에서 뚝뚝 떨어지는 빗물을 보고 깨끗한 방석을 슬그머니 옆으로 치우고 맨 나무 의자에 앉으려 하자 정숙이 그 모습을 흘끔 보더니 말했어요. 그냥 앉으세요. 어차피 세탁하면 돼요. 퉁명스러운 말투였지만 방석을 치우는 술래의 모습이 왠지 서글퍼 보였던 거예요. 정숙은 휙 돌아서서 주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정숙은 도마 위에 물을 올려놓고 거칠게 썰기 시작했어요. 쾅, 쾅, 쾅. 칼이 도마에 박힐 때마다 억눌러왔던 10년 전의 기억들이 파편처럼 튀어올랐습니다. 새벽 4시 명절 전날의 부엌. 지글지글 전 부치는 기름 냄새가 진동하는 강남 저택의 부엌에서 정숙은 혼자 쪼그리고 앉아 수백 개의 전을 부치고 있었어요.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파오는데 거실에서는 하하호호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 형님, 전 냄새 너무 고소하다. 역시 형님 손맛은 못 따라간다니까? 언니, 우리는 할 줄 아는 게 없어서 미안해. 대신 우리가 설거지, 나 내일 새로 받아서 물 묻히면 안 되는데. 명문대를 나왔다는 둘째 며느리 수진과 셋째 며느리 유리. 그들은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과일을 찍어 먹으며 TV를 보고 있었어요. 술래가 거실 소파에 앉아 며느리들을 흐뭇하게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나더라. 쟤들은 공부하느라 손에 물 한 번 안 묻히고 자란 귀한 몸들이야. 험한 일은 몸 튼튼한 네가 해라. 고졸이 몸 쓰는 거 말고 뭘 더 하겠니? 정숙의 가슴에 대못이 박혔습니다. 몸 튼튼한 머슴. 그게 시어머니가 생각하는 맏며느리였어요. 쾅! 그 기억이 귓가에 맴돌자 정숙은 물을 반으로 쪼개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정숙은 뚝배기에 육수를 붓고 된장을 풀었어요.
거칠게 국자를 휘저었습니다. 보글보글 끓어오르는 뚝배기 소리에 또 다른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둘째 며느리 수진이 해외여행을 다녀왔다며 명품 가방을 꺼냈던 날이었어요. 어머니, 이거 신상이에요. 한국엔 아직 안 들어온 건데 어머니한테 딱일 것 같아서요. 아이고, 예쁘다. 역시 우리 수진이는 이대 나와서 그런가 안목이 고급이야. 술래는 입이 귀에 걸려 가방을 쓰다듬었어요. 그 옆에서 정숙이 밤새 고아 만든 도라지청을 내밀자 술래의 표정이 싹 변했습니다. 이게 뭐냐? 끈적거리게. 됐다. 냉장고에 넣어둬라. 아니, 그냥 도우미 아줌마 줘라. 난 이런 거 달아서 싫다. 이상하게 쟤는 하는 짓마다 밉상이냐? 정숙의 정성은 천박한 것이었고 동서들의 돈지랄은 센스 있는 효도였습니다. 정숙은 뚝배기에 청양고추를 뚝뚝 분질러 넣었어요. 매운 연기에 눈이 매웠지만 눈물은 꾹 참았습니다. 된장찌개가 끓어오르며 거품이 넘치자 정숙의 가장 아픈 기억이 터져나왔습니다. 차가운 병원 복도, 술래가 정숙의 불임 진단서를 바닥에 패대기 치던 날이었어요. 불임? 애를 못 낳아? 네가 여자니? 밭이 돌밭인데 무슨 씨를 뿌려. 어머니, 죄송해요. 노력해 볼게요. 시험관이라도. 필요 없다. 어디서 대를 끊어 먹으려고 작정을 해? 당장 짐 싸. 그날 저녁 정숙은 남편 진우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매달렸습니다. 이 남자만은 내 편이 되어줄 거라 믿었어요. 여보, 나 좀 살려줘. 어머니한테 말씀 좀 드려줘. 우리 애 없어도 잘 살 수 있잖아. 하지만 의사 가운을 입은 엘리트 남편 진우는 정숙의 눈을 피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 어머니 뜻이 완강하셔. 그리고 나도 종손으로서 자식 없는 건 좀 그래. 위자료는 섭섭지 않게 줄 테니까 우리 정리하자. 그 비겁한 뒷모습. 정숙은 그날 밤 짐가방 하나 들고 쫓겨나며 피를 토하듯 울었습니다. 기억 속에서 벗어나려 정숙은 고개를 세차게 저었어요. 뚝배기 뚜껑을 덮고 불을 줄였습니다. 드세요. 정숙은 쟁반을 테이블 위에 쿵소리 나게 내려놓았습니다. 보글보글 끓는 된장찌개와 묵은지, 김이 모락모락. 나는 흰 쌀밥 위에는 방금 부쳐서 김이 나는 달걀 후라이까지 하나 올려져 있었어요. 화려하진 않지만 냉기와 허기에 지친 사람을 살리는 따뜻한 밥상이었습니다. 가게에 남은 게 이거밖에 없어요. 입맛에 안 맞으셔도 대충 드세요. 예전처럼 12첩 반상은 못 차려드리니까. 정숙의 목소리는 차갑고 퉁명스러웠습니다. 술래는 멍하니 밥상을 내려다보았어요. 강남 며느리 집에서 쉰내 나는 컵라면을 받아들었을 때와는 비교도 안 되는 구수한 된장 냄새가 코끝을 찔렀습니다. 술래의 앙상한 손이 숟가락을 집어들었어요. 손이 너무 떨려 숟가락이 달그락거렸습니다. 국물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는 순간 얼어붙었던 몸이 녹아내리며 참았던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으흑. 술래는 밥그릇에 눈물을 뚝뚝 흘리며 숟가락질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목구멍이 뜨거워서 삼키기 힘들었지만 이 밥상은 정숙이 자신에게 베푼 마지막 잡이라는 걸 알기에 남길 수가 없었어요. 고맙다, 고맙다 정숙아. 입안 가득 밥을 물고 오열하는 시어머니. 그 모습을 계산대 멀리서 지켜보는 정숙의 눈시울도 붉게 물들었습니다. 미워 죽겠는데, 꼴 보기 싫어 죽겠는데요. 저 노인네가 저렇게 허겁지겁 먹는 꼴을 보니 가슴 한쪽이 찌릿하게 아려왔어요. 독한 노인네, 그렇게 기세등등하더니 이게 무슨 꼴이야. 차라리 잘 먹고 잘 살지 왜 이렇게 나타나서 사람 속을 뒤집어놔. 밖에는 여전히 비가 쏟아지고 있었고
작은 밥집 안에는 후루룩, 쩝쩝, 눈물 젖은 밥을 삼키는 소리만이 가득 찼습니다. 하지만 정숙은 몰랐습니다. 이 밤이 지나기 전에 자신의 인생이 완전히 뒤바뀔 거라는 사실을요. 가게 안에는 빗소리를 배경으로 노인이 허겁지겁 밥을 삼키는 소리만 가득했습니다. 술래는 뚝배기에 코를 박고 있었어요. 뜨거운 국물이 입천장을 데우는지도 모른 채 마치 며칠 굶은 짐승처럼 밥을 밀어 넣었습니다. 후루룩, 쩝쩝, 눈물과 콧물이 범벅이 된 얼굴로 숟가락질을 멈추지 않았어요. 정숙은 계산대 멀찍이 서서 팔짱을 낀 채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눈빛은 차가웠지만 시선은 자꾸만 술래의 손에 머물렀어요. 10년 전 다이아몬드 반지를 끼고 며느리를 손가락질하던 그 고고한 손이 아니었습니다. 검버섯이 피고 앙상하게 뼈만 남은 손. 손톱 밑에는 때가 끼어 있고 숟가락을 쥔 손은 덜덜 떨리고 있었어요. 저 노인네가 진짜 망했나? 어떻게 사람이 저 꼴이 되도록. 정숙은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아니야, 김정숙. 약해지지 마. 네가 당한 게 얼만데. 저건 인과응보야. 벌 받는 거라고. 하지만 마음과 달리 정숙의 눈가는 자꾸만 뜨거워졌어요. 미워 죽겠는데 저렇게 개걸스럽게 먹는 모습이 왜 이리 짠한지. 자신도 배고픈 시절을 겪어봤기에 저 허기짐이 얼마나 사무치는 고통인지 알기 때문이었습니다. 너무 급하게 먹던 탓일까요? 술래가 밥알이 목에 걸려 거칠게 기침을 토해냈습니다. 얼굴이 붉어지고 가슴을 치며 고통스러워했어요. 컥컥, 으윽, 쿨러. 정숙은 반사적으로 몸을 움찔했습니다. 가서 등을 두드려줘야 하나? 아니야, 내가 왜? 짧은 순간 수만 가지 생각이 스쳤지만 몸이 머리보다 빨랐어요. 정숙은 정수기에서 물 한 컵을 가득 따라 술래의 테이블로 다가갔습니다. 천천히 좀 드세요. 누가 뺏어 먹어요? 말투는 퉁명스러웠지만 물컵을 미는 손길은 조심스러웠습니다. 술래는 물을 받아 벌컥벌컥 들이켰어요. 식도가 뚫리는 시원함에 술래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아이고, 고맙다. 고맙다, 정수가. 술래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려 밥그릇 위로 떨어졌습니다. 정숙은 차마 그 모습을 서서 내려다볼 수 없어 맞은편 의자를 빼고 털썩 앉았어요. 여전히 표정은 굳어 있었지만 두 사람의 거리는 테이블 하나를 사이에 두고 좁혀졌습니다. 술래는 물을 마신 뒤 다시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천천히 국물 맛을 음미하며 입에 넣었어요. 정수가 맛있구나. 술래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정말 맛있다. 네가 끓여준 게 세상에서 제일 맛있단다. 그 한마디에 정숙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10년 전 정숙이 밤새 고아 만든 사골국을 보고 술래가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느끼해. 기름 걷어낸 거 맞니? 넌 뭘 해도 이렇게 촌티가 나니? 갖다 버려라. 그때 버려졌던 국물과 지금 눈물과 함께 삼키는 국물. 정숙은 코끝이 찡해져 고개를 돌리며 톡 쏘아붙였습니다. 입에 맞으신다니 다행이네요. 예전엔 제가 한 건 촌스럽다고 쳐다도 안 보시더니. 내가 미쳤었지. 내가 입이 고급이라서가 아니라 마음이 천박해서 그랬어. 술래의 자조 섞인 대답에 정숙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저토록 기세등등하던 분이 스스로를 천박하다고 하다니요. 술래는 다시 숟가락을 들어 된장찌개에 국물을 떠마셨어요. 눈을 감고 천천히 음미했습니다. 이 맛이야. 바로 이 맛. 그립고 그리웠던 이 맛이란 말이야. 술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명문 호텔 주방장이 만들어준 음식도 백화점 식당 코스 요리도 다 먹어봤지만 이렇게 마음이 따뜻해지는 맛은 없었어.
정수가 네가 만들어주는 밥이 이 구수한 된장 냄새가 내가 진짜 그리웠던 거란다. 술래는 뚝배기를 들어 국물까지 싹싹 비웠어요. 밥알 하나 남기지 않고 깨끗이 먹어치웠습니다. 그리고는 빈 그릇을 내려다보며 한숨을 쉬었어요. 이 밥 한 그릇이 천억보다 귀하구나. 돈이 뭐라고, 명품이 뭐라고, 그동안 그렇게 살아왔나 싶다. 정수가 이제야 알겠구나. 진짜 귀한 게 뭔지. 정숙은 더 이상 궁금증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강남 재벌이 이 꼴이 되었단 말인가요? 어머니, 도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그 많던 재산은 다 어쩌시고요? 아들들은요? 의사 아들에 사장 아들까지 셋이나 있잖아요. 정숙의 질문에 술래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텅 빈 눈으로 허공을 응시했어요. 사기당했다. 네, 사기요? 믿었던 김전무 그놈이 나를 속이고 싹 다 가지고 날랐어. 하루아침에 빈털터리가 됐다. 정숙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강남 빌딩이며 아파트며 수백억 재산이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되다니요.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 말이었어요. 그래서 빈손으로 아들놈들 찾아갔지. 장남이니까 내가 해준 게 얼만데 그래도 재원은 주겠지 하고. 술래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그런데 문전박대를 당했어. 돈 없으면 어머니도 아니란다. 냄새난다고 손주들 근처에도 못 가게 하고 내 보따리는 더럽다고 하면서 골프채로 들어서 베란다에 던져버리더구나. 술래는 씁쓸하게 웃으며 말을 이었어요. 그리고 며느리가 컵라면 하나 먹으라고 주더라. 그 순간 정숙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정숙 역시 이혼 후 시장통에서 장사를 시작할 때 돈이 없어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며 서름을 삼켰던 날들이 있었어요. 그 차갑고 서러운 면발의 맛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정숙의 가슴 속에서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어머니한테. 정숙아. 술래가 정숙의 손등 위에 자신의 거친 손을 얹었습니다. 그 손길이 너무 차가워서 정숙은 소름이 돋았어요. 내가 벌 받은 거다. 10년 전 내가 널 그렇게 내쫓았잖아. 추운 겨울에 맨발로 쫓겨나던 내 마음이 딱 이랬겠구나. 내가 겪어보니 알겠더라. 춥고 배고프고 무엇보다 사람 멸시가 얼마나 무서운지. 술래의 눈에서 다시금 굵은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미안하다, 미안하다 정숙아. 내가 나빴다. 정숙은 잡힌 손을 빼지 않았습니다. 눈앞의 노인은 더 이상 시어머니가 아니었어요. 자신과 똑같이 세상에 버림받고 멸시받은 가여운 여자였습니다. 정숙의 마음속에 남아있던 얼음장 같던 원망이 뜨거운 된장찌개, 국물처럼 서서히 녹아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식기 전에 마저 드세요. 밥은 더 드릴게요. 정숙은 슬그머니 일어나 밥솥으로 향했습니다. 그 뒷모습을 바라보는 술래의 눈빛에는 깊은 참회와 고마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술래는 국밥 국물까지 싹 비우고는 힘겹게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잘 먹었다. 이제 가봐야겠다. 정숙은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폭우가 쏟아지는 밤, 늙고 병든 노인을 다시 거리로 내모는 것 같아 마음이 쓰였습니다. 10년 전의 미움보다 지금 눈앞의 연민이 더 컸어요. 어머니, 이 밤에 어딜 가시려고요? 비도 이렇게 오는데요. 갈 데 없으시면 저기 뒷방이라도 쓰세요. 보일러는 들어와요. 정숙의 따뜻한 말에 술래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천하의 박술래가 친자식들에게도 못 들었던 자고 가라는 말을 쫓아낸 며느리에게 듣습니다. 하지만 술래는 고개를 저었어요. 이미 짐이 되기 싫다는 결심이 섰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니다. 내 마음만으로도 고맙다. 정말 고맙다, 정수가. 순례가 문 쪽을 향하자 정숙이 다급하게 계산대로 달려갔습니다. 드르륵 금고 서랍을 열었어요. 텅 빈 서랍 속에 덩그러니 놓인 꼬깃꼬깃한 1,000원짜리와 10,000원짜리 몇 장. 정숙은 망설임 없이 그 돈을 몽땅 움켜쥐었습니다. 잠시만요. 어머니. 정숙은 순례의 거친 손을 낚아채고 쥐고 있던 돈을 억지로 쥐어주었습니다. 이거 가져가세요. 순례가 놀라 손을 펴보니 꼬깃꼬깃한 지폐들이 3만 원 정도 되어 보였습니다. 오늘 비가 와서 손님이 없었어요. 하루 종일 번 게 이거 3만 원밖에 안 돼요. 적어서 죄송한데 이거라도 가져가세요. 아니, 정수가. 이걸 내가 어떻게 받니? 네가 어떻게 번 돈인데. 순례가 손을 떨며 거절하려 하자 정숙은 순례의 손을 다시 꼭 오므려 주었습니다. 받으세요. 이걸로 찜질방이라도 가시고 따뜻한 거라도 사드세요. 제발 굶고 다니지 마시고요. 정숙의 목소리가 물기에 젖어 떨렸습니다. 그리고 배고프시면 언제든 다시 오세요. 제가 딴 건 몰라도 밥은 공짜로 드릴 테니까. 아셨죠? 밥은 굶지 마세요, 어머니. 순례는 멍하니 자신의 손에 쥐어진 3만 원을 내려다보았어요. 자신의 1,000억 재산 앞에서는 서로 더 가져가겠다고 싸우던 자식들과 달리 이 아이는 자신의 하루치 피땀을 몽땅 털어 빈털터리 시어머니에게 쥐어주고 있었습니다. 너 오늘 번 돈을 나한테 다 줘도 되는 거냐? 내 월세는 어쩌고. 그건 제가 알아서 해요. 마음 바뀌기 전에 얼른 넣으세요. 순례는 터져나오는 오열을 꾹 참으며 지폐를 가슴 주머니에 소중히 넣었습니다. 이 3만 원은 순례의 인생에서 받아본 그 어떤 돈보다 무겁고 값진 돈이었어요. 내 죄는 내가 안고 가마. 복받아라. 우리 정숙이 꼭 복받아라. 그러더니 순례는 자신이 안고 있던 꼬질꼬질한 보따리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거 내 밥값이다. 아니, 내가 너한테 진 빚이라고 생각해다오. 순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빗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정숙이 뒤늦게 어머니하고 불렀지만 순례는 이미 어둠 속으로 모습을 감춘 뒤였어요. 가게로 돌아온 정숙은 테이블 위에 놓인 보따리를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쉰내 나는 낡은 보자기에 쌓인 묵직한 물건. 밥값이라니. 근데 뭐가 들었길래 이렇게 묵직하고 두꺼워? 정숙은 고개를 갸웃했어요. 들어보니 무게감이 있고 만져보니 헌 옷가지 같은 게 들어있는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책인가? 아니면 평소 아끼시던 낡은 살림살이라도 두고 가신 건가? 정숙은 한숨을 쉬며 매듭을 풀었습니다. 보자기가 힘없이 풀어 헤쳐지고 그 안에 담긴 물건들이 드러나는 순간 정숙의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그것은 쓰레기도 살림살이도 아니었습니다. 등기권리증 강남구 역삼동 대지 300평, 등기권리증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예금통장 잔액 100억 원, 그리고 맨 아래에 놓인 가장 낯익은 서류 하나. 등기권리증 서울시장 A동, 현 정숙이네 밥상 건물. 정숙의 손이 벌벌 떨렸습니다. 이게 뭐야? 다 날리셨다며? 사기당해서 빈털털이라며? 건물이 그대로 있잖아. 통장에 100억은 또 뭐고? 시어머니의 망했다는 말은 새빨간 거짓말이었어요. 재산은 고스란히, 아니 10년 전보다 더 불어나 있었습니다. 심지어 자신이 월세 때문에 쫓겨날까봐 전전긍긍하던 이 가게 건물마저 시어머니 명의로 되어 있었어요. 그때 통장 사이에 끼어 있는 봉투 하나가 툭 떨어졌습니다. 겉면에 비뚤배뚤한 글씨로 내 며느리 정숙이에게라고 적혀 있었어요. 정숙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꺼냈습니다.
눈물 자국으로 얼룩진 편지지에는 순례의 참회록이 적혀 있었어요. 정수가 놀라게 해서 미안하다. 사실은 나 망하지 않았다. 내 자식놈들 시험해 보려고 거짓말을 했던 거다. 아들놈들이 날 사랑하는 건지 내 돈을 사랑하는 건지 궁금했거든. 그런데 말이야. 내 아들들은 어미가 돈이 없으니까 벌레 취급을 하더구나. 냄새난다고 손주들 근처에도 못 오게 하고 내 보따리는 더럽다고 베란다 구석에 던져놨어. 10년 전 내가 너를 쫓아냈을 때 너도 이런 기분이었겠지. 내가 죄인이다. 뼈저리게 후회한다. 정숙의 눈에서 눈물이 툭툭 떨어져 편지지를 적셨습니다. 정수가 이 재산들 다 너에게 주고 싶다. 핏줄이라는 이유로 아들들에게 줄 생각은 없어. 이미 내 전담 변호사한테 다 말해뒀단다. 내가 죽거든 이 명함으로 연락하거라. 이게 못난 시어미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속죄란다. 네가 용서 안 해줘도 괜찮아. 그냥 내 마음이 편하려고 하는 짓이니까. 그동안 미안했다, 정수가. 정말 미안했어. 어머니, 도대체 왜 이러세요? 왜? 정숙은 편지 봉투 안에 들어있던 명함, 법무법인 정의 강민준 변호사와 또 다른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그것을 본 순간 정숙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진단서 최장암 말기, 기대 여명 3개월 미만.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정숙의 입에서 비명 같은 탄식이 터져 나왔습니다. 거짓골을 하고 밥을 구걸하던 시어머니. 그게 단순한 외출이 아니라 죽음을 앞둔 노인의 마지막 정리 여행이었다니요. 그 밥 한 끼가 생애 마지막 식사였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정숙은 미칠 것만 같았습니다. 정숙은 앞치마를 벗을 새도 없이 빗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손에는 순례가 남긴 편지와 구겨진 진단서가 쥐어져 있었어요. 비는 아까보다 더 거세게 쏟아져 한치 앞도 분간하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어디 계세요? 정숙은 미친 사람처럼 골목을 뛰어다녔습니다. 차가운 빗물이 얼굴을 때리고 눈을 찔렀지만 닦을 생각조차 하지 못했어요. 췌장암 말기라니. 한 달도 못 산다니. 그 몸으로 어딜 가신 거야? 그 몸으로 밥은 어떻게 넘기신 거야? 정숙의 머릿속에 아까 허겁지겁 국밥을 먹던 순례의 모습이 스쳤습니다. 그게 배고픔 때문이 아니라 살기 위한 마지막 몸부림이었음을, 며느리에게 남길 유언을 전하기 위해 죽어가는 몸을 이끌고 온 것임을 이제야 알았어요. 그 몸으로 멀리 못 가셨을 거야. 제발 어머니. 정숙은 시장통 골목을 지나 큰 길가로 나가려다 멈칫했습니다. 그 병든 몸으로 멀리 갔을 리가 없었어요. 정숙은 다시 가게 근처 어두운 골목 구석구석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가로등 불빛조차 닿지 않는 후미진 모퉁이. 쓰레기 더미 옆 진흙탕 속에 무언가 거무튀튀한 덩어리가 쓰러져 있었어요. 빗물에 젖어 축 늘어진 낡은 옷까지. 정숙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어머니? 정숙은 비명 같은 신음을 토하며 달려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바닥은 질척거리는 진흙탕이었어요. 천하의 박순례 여사가 강남 펜트하우스도 아닌 이 더러운 시장바닥 진흙 속에 처박혀 있었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정신 차리세요. 정숙이 순례의 어깨를 잡아 돌려 눕혔습니다. 힘없이 돌아가는 몸은 솜니불처럼 무거웠고 동시에 얼음장처럼 차가웠어요. 번개가 번쩍이는 순간 정숙은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순례의 입가에서 붉은 피가 흐르고 있었어요. 방금 정숙이 먹인 따뜻한 국밥이 채 소화되기도 전에 피와 섞여 역류한 것이었습니다. 세상에, 어머니 어쩌다가. 정숙은 덜덜 떨리는 손으로 순례의 입가를 닦아냈습니다. 순례의 얼굴은 이미 산 사람의 색이 아니었어요.
잿빛으로 변해버린 얼굴, 굳게 닫힌 눈. 어머니, 이렇게 가시면 안 돼요. 정숙은 순례를 끌어안고 통곡했습니다. 10년 전 자신을 내쫓던 그 서슬 퍼런 시어머니는 온데간데 없고 품 안에는 그저 죽어가는 작고 가여운 노인만이 남아 있었어요. 저한테 용서 빈다면서요. 갚을 게 있다면서요. 그런데 이렇게 가는 게 어디 있어요. 눈 좀 떠보세요, 제발. 정숙의 뜨거운 눈물이 순례의 차가운 뺨 위로 뚝뚝 떨어졌습니다. 정숙은 정신을 차리려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이대로 울고만 있다간 정말로 어머니를 보낼 것 같았어요. 젖은 손 때문에 터치가 잘 먹지 않아 정숙은 몇 번이나 화면을 닦아냈습니다. 간신히 119에 연결되었어요. 여보세요. 어머니가 쓰러지셨어요. 시장통 입구 정숙이네 밥상 옆 골목이에요. 제발 빨리 좀 와주세요. 전화를 끄는 정숙은 순례의 손을 잡고 비벼댔습니다. 딱딱하게 굳어가는 손. 이 손으로 30년 동안 아들들을 키워냈고 10년 전엔 며느리를 내쳤으며 오늘 밤엔 그 며느리에게 1000억 재산을 넘겨준 손이었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정숙이요. 들리세요? 정숙의 간절한 외침에 순례의 눈꺼풀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아주 희미하게 입술이 달싹였어요. 정숙아. 네, 저 여기 있어요. 어머니, 정신 놓으시면 안 돼요. 순례는 초점 없는 눈으로 허공을 응시하다가 다시 힘없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구원의 동아줄 같은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곧이어 구급대원들이 들것을 들고 골목으로 뛰어들어왔어요. 구급대원들이 순례에게 산소호흡기를 씌우고 맥박을 체크했습니다. 맥박이 너무 약해요. 서둘러야 해요. 순례가 들것에 실려 구급차로 옮겨졌습니다. 정숙도 젖은 몸을 이끌고 구급차에 올랐어요. 차 문이 닫히고 좁은 구급차 안에는 긴박한 기계음과 무전 소리만이 가득 찼습니다. 정숙은 산소호흡기 안에서 가쁘게 숨을 몰아쉬는 순례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이제는 놓치지 않겠다는 듯 꽉 쥐었어요. 어머니, 조금만 참으세요. 다 왔어요. 병원 가서 치료받으면 나으실 거예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정숙도 알고 있었어요. 진단서에 적힌 말기라는 두 글자가 사형 선고라는 것을요. 하지만 지금은 그 거짓말이라도 붙들어야 했습니다. 저는 건물이랑 돈 다 필요 없어요. 안 가질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서 어머니가 다 쓰세요. 맛있는 것도 사드시고 좋은 옷도 사입으시란 말이에요. 정숙은 엉엉 울며 순례의 손등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구급차는 요란한 사이렌 소리를 울리며 빗속을 뚫고 병원을 향해 질주했습니다. 그것은 마치 죽음의 신과의 경주와도 같았습니다. 구급차가 응급실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구급대원들이 서둘러 들것을 내렸고 순례는 응급실 안으로 실려 들어갔어요. 정숙은 젖은 옷 그대로 뒤따라 들어갔습니다. 응급처치실 밖 복도에서 정숙은 초조하게 기다렸어요. 얼마나 지났을까요? 의사가 나왔습니다. 보호자분이세요? 네, 그렇습니다.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어요. 환자분이 췌장암 말기입니다. 이미 간, 폐로 전이된 상태고요. 수술도 불가능합니다. 정숙의 다리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그럼 얼마나?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물었어요. 길어야 며칠입니다. 기적적으로 지금까지 버티신 겁니다. 정숙은 복도 벤치에 주저앉으며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어머니, 순례는 중환자실로 옮겨졌습니다. 정숙은 유리창 너머로 링거를 맞고 누워있는 순례를 지켜봤어요. 중환자실 밖 딱딱한 의자에 앉아 밤을 새웠습니다. 눈도 못 붙였어요.
다음 날 아침 간호사가 나와 정숙에게 알렸습니다. 환자분 의식 돌아오셨어요. 잠깐 면회 가능하십니다. 정숙은 조심스럽게 중환자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산소호흡기를 낀 순례가 희미하게 눈을 떴어요. 정수가 편지 봤니? 힘없는 목소리였습니다. 네, 봤어요, 어머니. 정숙은 눈물을 흘리며 순례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는 원망 없이 진심으로요.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어머니, 왜 그러셨어요? 정숙의 질문에 순례는 천천히 입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순례의 입에서 나온 이야기에 정숙은 입이 떡 벌어지고 말았어요. 천억 자산가였던 순례가 강남 펜트하우스에서 거지꼴로 시장통 진흙탕에 오기까지 무슨 일을 겪었는지를요. 그 3개월의 악몽의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3개월 전 강남의 명문 대학병원 VIP 진료실. 순례는 고급 가죽 소파에 앉아 담당 교수의 말을 듣고 있었어요. 췌장암 말기입니다. 이미 간과 폐로 전이됐고요. 길어야 3개월입니다. 3개월이라고요? 순례는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귓가에서 교수의 목소리가 웅웅거렸지만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어요. 병원을 나와 운전기사가 대기하고 있는 고급 벤츠에 올랐습니다. 차창 밖으로 강남 거리의 화려한 불빛들이 스쳐 지나갔지만 순례의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차는 강남 단독주택 저택으로 향했습니다. 100평대 저택에 들어서자 텅 빈 공간만이 순례를 맞이했어요. 반짝이는 대리석 바닥, 값비싼 그림들, 수입 가구들. 하지만 사람의 온기는 없었습니다. 순례는 거실 소파에 털썩 앉았어요. 3개월. 내게 남은 시간이 3개월 뿐이라니. 내 인생이 이렇게 허무하게 끝난단 말인가. 순례는 죽음의 공포가 밀려오자 본능적으로 자식들 목소리가 듣고 싶어졌어요. 떨리는 손으로 장남 진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진우야, 애미다. 내가 몸이 좀.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프다는 말, 무섭다는 말, 옆에 있어 달라는 말. 그 어떤 말도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어요. 그때 진우는 귀찮다는 듯 말을 뚝 잘랐습니다. 무슨 말씀하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어머니, 저 지금 학회 중이라 바빠요. 용건만 간단히 하세요. 아니, 그게 아프신 거면 박비서 시켜서 병원 예약하시면 되잖아요. 나중에 연락드릴게요. 뚝. 매정한 끊김음이었어요. 순례는 휴대폰을 내려다봤습니다. 통화 시간 27초. 30년을 키운 아들과의 대화가 30초도 안 됐습니다. 서러움을 참고 둘째 진호에게도 걸어봤어요. 진호야, 어미다. 너 지금 시간 좀 있니? 어머니, 이번 달 임대료 들어왔죠? 사업 자금 좀 급한데 송금 좀 빨리 해주세요. 아니, 그게 아니라. 그럼 뭔데요? 저 지금 회의 들어가야 되는데. 바빠서 끊어요. 뚝. 또다시 냉정한 끊김음. 순례의 손이 떨렸습니다. 흐르는 눈물을 닦으며 순례는 마지막 희망을 가지고 막내 진석에게 전화했어요. 진석아, 막내야. 어머니, 나 지금 라운딩 중이에요. 나이스 샷. 뒤에서 박수 소리와 환호성이 들렸어요. 어머니, 나중에 전화할게요. 지금 진짜 바빠요. 뚝. 세 번째 끊김음. 휴대폰을 내려놓은 순례는 멍하니 허공을 응시했습니다. 누구 하나 어머니 목소리가 왜 그래요? 어디 편찮으세요? 묻는 자식이 없었어요. 천억 자산가지만 마음 나눌 곳 하나 없는 철저한 혼자였습니다. 순례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30년 동안 밤낮 없이 일하며 모은 돈, 그 돈으로 아이들 공부시키고 결혼시키고 집 사주고 사업 미천 대주고. 그런데 정작 엄마의 연락에는
30초도 시간을 내주지 않는 자식들이었습니다. 그 애들이 날 사랑하는 걸까? 아니면 내 돈을 사랑하는 걸까? 평소 아들들이 찾아올 때마다 했던 말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어머니, 빌딩 임대료 많이 나왔죠? 어머니, 아파트값 많이 올랐대요? 어머니, 이번 달 배당금 언제 들어와요? 돈 이야기만 하던 모습들. 술래는 눈물을 닦으며 눈빛이 서서히 서늘하게 변했습니다. 그래, 확인해보자. 껍데기를 다 벗어던져도 내가 빈털터리가 되어도 나를 엄마로 대접해주는지 어디 너희들의 진심을 보고 싶구나. 며칠 후 술래는 법무법인 정의의 고급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강민준 변호사가 차를 따라주며 맞이했어요. 강 변호사, 내 자식들을 시험해보고 싶네. 내가 췌장암 말기라 이제 살 날이 얼마 안 남았다네. 그런데 내 아들들은 아직 그걸 모르고 있지. 그래서 내가 죽기 전에 확인하고 싶어. 내가 재산을 다 잃었다고 거짓말하면 어떻게 나올지 그걸로 후계자를 판단하고 싶네. 강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유언 신탁 방식을 추천드립니다. 재산을 신탁회사에 맡기고 사후 수익자를 지정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생전에는 아무도 손댈 수 없고 회장님 사망 시 자동으로 지정된 분에게 이전됩니다. 그럼 그렇게 해주게나. 수익자는 나중에 정해지면 알려주겠네. 변호사가 과거 서류를 검토하며 말했습니다. 회장님, 그런데 10년 전에 자녀분들에게 증여하실 때 작성해둔 효도 이행각서가 있네요. 이거 나중에 강력한 무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술래가 씁쓸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래. 그게 쓰이는 날이 오지 않기를 바랄 뿐이라네. 정신과 전문의 입회하에 신탁계약 과정을 영상으로 녹화했습니다. 저는 박술래, 정신이 온전한 상태에서 이 신탁계약을 체결합니다. 강남 빌딩 3채, 아파트 5채, 예금 100억, 총 1000억 원 자산이 모두 신탁 처리됐어요. 서류에 도장을 찍는 술래의 손이 떨렸습니다. 운명의 주사위는 던져졌습니다. 평생을 감싸고 있던 비단옷과 명품 가방, 그리고 회장님이라는 호칭. 박술래 여사는 그 모든 껍데기를 스스로 벗어던졌습니다. 술래는 옷장 깊숙한 곳, 아주 오래전 식모가 입다 버린 낡은 몸빼 바지를 꺼내 입었습니다. 구멍난 양말, 뒤축이 다 달아빠진 고무신. 거울 속에 비친 여자는 강남 땅부자 박순례가 아니라 당장 길바닥에 나앉아도 이상하지 않을 초라한 늙은이였어요. 그래, 이게 내 진짜 모습일지도 모르지. 그녀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마지막으로 챙긴 낡은 보따리 하나를 손에 쥐었습니다. 그 보따리 안에는 그녀의 전 재산인 서류 뭉치가 들어 있었지만 겉보기에는 그저 쓰레기 뭉치처럼 보일 뿐이었어요. 술래는 그렇게 거짓골을 하고 장남 진우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부촌, 강남 펜트하우스. 으리으리한 로비 입구에서 경비원이 술래를 막아섰습니다. 할머니, 여기 함부로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 잡상인 출입 금지예요. 술래는 기가 막혔습니다. 이 아파트, 사실 술래가 아들 결혼 선물로 사준 것이었어요. 내 돈으로 산 집에 내가 못 들어가다니. 나는 잡상인이 아니오. 여기 4,501호, 우리 아들 집이요. 예, 4,501호 이진우 원장님 댁이요? 에이, 거짓말도 정도껏 하셔야지. 결국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확인하고 나서야 술래는 겨우 로비를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대리석 바닥에 흙탕물이 묻을까봐 뒤꿈치를 들고 걷는 술래의 등 뒤로 경비원들의 수군거림이 비수처럼 꽂혔어요. 떨리는 손가락으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인터폰 화면이 켜지고 맏며느리 한미경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어머니,
아니 연락도 없이 갑자기 무슨 일이세요? 현관문이 열리자마자 풀메이크업에 화려한 홈드레스를 입은 미경이 튀어나왔습니다. 반가움보다는 짜증이 섞인 얼굴이었어요. 그러다 술래의 거짓골을 본 미경은 화들짝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니, 도대체 이게 무슨 꼴이세요? 세상에 냄새. 경비들이 보면 뭐라고 하겠어요? 빨리 들어오세요, 빨리. 미경은 술래를 부축하는 대신 남들 볼까 무섭다는 듯 등을 떠밀어 현관 안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미경은 코를 틀어막으며 인상을 찌푸렸어요. 아니, 기사 두고 차는 어쩌시고 이런 거짓골로 오셨어요? 술래는 마른 침을 삼키며 준비했던 거짓말을 꺼냈습니다. 미경아, 내가 사기를 당했다. 네, 사기요? 술래는 미리 준비해둔 더 그럴싸한 거짓말을 이었어요. 믿었던 김전무 그놈 말에 내가 홀렸었나 봐. 해외 리조트 개발에 투자하면 3배로 불려준다는 말에 미경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설마 투자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 내 손으로 강남 빌딩이랑 아파트 다 처분해서 현금으로 만들어줬어. 그런데 그놈이 그 돈을 몽땅 들고 해외로 날랐단다. 잡을 수도 없대. 나 이제 빈털털이다. 순간 미경의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걱정스러운 눈빛이 아니었어요. 늙은이가 노망이 나서 욕심부리다가 내 유산을 다 날려먹었구나 하는 경멸과 분노의 눈빛이었습니다. 하, 기가 막혀서. 아니, 어머니, 우리한테 상의 한마디 없이 그 큰 돈을 남한테 주셨다고요? 세상에, 진짜 노망 나셨어요? 그럼 정말 땡전 한 푼 없다는 거예요? 우리 그이가 원장 되려고 기다리던 병원 자리는요? 없다. 당장 갈 곳도 없어. 아가, 며칠만 좀 재워다오. 미경의 얼굴에서 친절한 며느리의 가면이 벗겨지는 건 순식간이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서 온기가 싹 사라졌어요. 진짜 어이가 없네. 어머니, 우리 집 지금 좁아 터지는 거 아시잖아요. 애들 과외 선생님도 오시는데 이런 꼴로. 술래가 신발을 벗고 거실로 들어서려 하자 미경이 비명을 지르듯 막아섰습니다. 잠깐만요. 그 신발 신고 들어오지 마세요. 바닥 더러워져요. 미경은 신발장 구석에서 다 찢어진 헌 실내화 하나를 던져주었어요. 그리고 술래가 소중하게 품고 온 보따리를 보더니 골프채를 가져와 툭툭 건드렸습니다. 이건 또 뭐예요? 아우, 냄새. 곰팡이 냄새 나는 거 아니에요? 이런 건 집안에 못 들여요. 미경은 골프채 끝으로 보따리를 걸더니 베란다 구석으로 던져버렸습니다. 툭 하고 보따리가 차가운 타일 바닥에 처박히는 순간 술래의 머릿속에 10년 전의 기억이 스쳐 지나갔어요. 10년 전 술래가 시장에서 젓갈 냄새 나는 장바구니를 들고 왔을 때였습니다. 며느리 정숙은 버선발로 뛰어나와 그 무거운 장바구니를 덥석 받아들었었죠. 어머니, 무거우신데 왜 이걸 직접 드세요? 이리 주세요. 어머, 젓갈 싸오셨어요? 오늘 저녁에 따끈한 밥 지어서 올려야겠네요. 정숙은 냄새는커녕 시어머니의 손이 텄다며 자신의 핸드크림을 발라주곤 했습니다. 베란다에 처박힌 보따리를 술래가 얼른 가서 다시 품에 안았어요. 묻은 먼지를 털어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내 목숨이다. 함부로 하지 마라. 미경이 그걸 보고 비웃었어요. 아유, 저 더러운 보따리는 왜 들고 다닌대? 그러더니 며느리 미경은 방향제를 가져와 술래의 주변에 마구 뿌려대기 시작했습니다. 칙칙. 그 차가운 분무기 소리가 술래의 가슴을 후벼 팠어요. 저녁 시간이 되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기름진 갈비찜과 윤기 흐르는 쌀밥이 차려져 있었지만 그곳에 술래의 자리는 없었어요.
할머니 냄새나요. 옆에 앉지 마세요. 엄마, 할머니 때문에 밥 못 먹겠어. 내 방에서 먹을래. 눈에 넣어도 안 아프던 손주들이 코를 막고 도망갔습니다. 미경은 혀를 차더니 주방 구석에서 컵라면 하나를 꺼내 미지근한 물을 부었어요. 어머니가 오실 줄 몰라서 우리 먹을 것만 준비했어요. 오늘은 이거 드세요. 요새 컵라면도 잘 나와요. 김치 한 조각 없이 덜 부른 컵라면 하나를 술래에게 내밀더니 미경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애들이 예민해서 그러니까 저쪽 다용도실 방에 가서 드세요. 이렇게 너무 갑자기 오시니까 그렇잖아요. 다음부터는 이렇게 불시에 찾아오지 마세요. 이러시면 저희도 곤란해요. 술래는 며느리가 준 컵라면을 받아들고 말없이 좁은 다용도실로 들어갔어요. 세탁기와 청소도구 사이 타일 바닥에 쪼그리고 앉아 떨리는 손으로 나무젓가락을 들었습니다. 후루룩 면발을 넘기는데 목구멍이 뜨겁게 막혀왔어요. 어머니, 입맛 없으시죠? 제가 전복죽 좀 쑤었어요. 어머니, 오늘은 도가니탕 푹 고왔으니까 이거 드시고 기운 내세요. 정숙은 자신이 몸살이 나 알아누워도 시어머니 식사만큼은 12첩 반상으로 차려냈었습니다. 아이가 안 생긴다고 구박받던 그날에도 정숙은 눈물을 참고 술래의 밥상에 굴비를 발라 올려주었었죠. 어머니, 식기 전에 드세요. 술래의 눈에서 눈물이 뚝 떨어져 컵라면 국물 위로 번졌습니다. 정수가, 내 맏며느리 정수가, 내가 그때 미쳤었구나. 보석을 버리고 돌덩이들을 끌어안고 살아왔구나. 밤 11시가 넘어서야 장남 진우가 퇴근했습니다. 병원장 승진을 앞두고 있다는 자랑스러운 아들. 하지만 진우는 어머니의 초라한 행색을 보자마자 얼굴이 흑빛이 되었어요. 어머니, 진짜예요? 진짜 다 날리신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전화하셨던 거였어요? 그래. 미안하다. 갈 데가 없어서 왔단다. 진우는 어머니의 건강을 묻는 대신 깊은 한숨을 내쉬며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그리고 아내 미경을 데리고 안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술래에게 내어준 잠자리는 난방도 들어오지 않는 좁은 다용도실이었습니다. 얇은 이불 하나를 덮고 웅크린 술래의 귀에 안방에서 들려오는 부부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여보, 어떡할 거야? 진짜 빈털털이라잖아. 당신 병원 개업 자금은 어쩌고. 나도 미치겠어. 하필 승진 심사 기간에 이게 무슨 날벼락이야. 당장 내보내. 우리 집엔 못 있어. 노인 냄새 난다고 애들도 공부 안 된다고 난리야. 일단 동생들 불러. 나만 독박 쓸 순 없잖아. 내일 당장 오라고 해. 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들려오는 아들의 목소리는 칼날보다 날카로웠습니다. 어머니라는 단어는 사라지고 짐과 골칫덩어리만이 남았어요. 차가운 타일 바닥에 누운 술래는 입을 틀어막고 오열했습니다. 10년 전 아이를 못 낳는다며 정숙을 내쫓던 날, 차가운 겨울바람 속에 정숙을 세워두고 대문을 닫아버렸던 자신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그때 내 마음이 이랬겠구나. 정수가 이렇게 춥고 이렇게 아팠겠구나. 진우의 긴급 호출을 받은 동생들이 강남 펜트하우스 지하 주차장으로 속속 도착했습니다. 둘째 진호 부부는 벤츠 S 클래스에서, 막내 진석 부부는 포르쉐에서 내렸어요. 며느리 수진과 유리는 마치 패션쇼에 온 듯 샤넬과 에르메스 가방을 팔에 걸고 또각또각 구두 소리를 내며 엘리베이터에 올랐습니다. 형님, 무슨 일이길래 갑자기 호출한 거예요? 골프 약속도 취소하고 왔어요. 어머니 일이라잖아. 일단 올라가 보자. 거실에 모인 삼형제 부부. 그들의 몸을 휘감은 명품 옷과 보석들은 모두 어머니 박순례가 사준 것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 어머니는 난방도 들어오지 않는 부엌 옆 좁은 다용도실에 쥐죽은 듯 숨어 있었어요. 장남 진우가 심각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너희들 놀라지 말고 들어라. 어머니, 재산 다 날리셨단다. 사기당해서 빈털터리가 되셨대. 순간 거실에는 찬물을 끼얹은 듯 정적이 흘렀습니다. 걱정의 탄식이 아니었어요. 계산기가 돌아가는 침묵이었습니다. 둘째 며느리 수진이 날카롭게 소리쳤어요. 아주버님,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강남 빌딩은요? 압구정 아파트는요? 설마 그것까지 다요? 그래. 싹 다. 지금 땡전 한 푼 없으시다. 당장 갈 곳도 없어서 우리 집에 와 계셔.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폭탄 돌리기가 시작되었습니다. 형님, 형님이 장남이잖아요. 당연히 형님이 모셔야죠. 어머니가 형님 병원 차려주실 때 들어간 돈이 얼만데요? 야, 이진호. 너 사업할 때 어머니가 대준 돈은 돈 아니냐? 우리 집은 절대 안 돼. 애가 고3이야. 예민해서 할머니 있으면 공부 못해. 저희도 안 돼요. 저 이번에 해외 지사 발령 날 수도 있어요. 좁은 아파트에 어떻게 모셔요? 막내 며느리 유리가 코웃음을 치며 거들었습니다. 어머, 아주버님들 너무하시네. 돈 있을 땐 서로 모시겠다고 난리 치시더니 솔직히 말해서 재산 없으면 그냥 노인네잖아요. 병원비랑 생활비는 어떡하고요? 자식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칼보다 날카로웠습니다. 그들에게 어머니는 돈주머니였을 뿐 돈이 사라지자마자 쓰레기 취급을 하고 있었어요. 다용도실 문틈으로 그 모든 대화를 듣고 있던 순례. 그녀는 자신의 입을 틀어막고 소리 없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가슴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고통 속에서 문득 한 사람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정수가 내가 저지른 업을 이제야 받고 있구나. 3개월 전 최장암 시한부 선고를 받았던 그날, 순례는 두려움보다 먼저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10년 전 아이를 못 낳는다며 쫓아냈던 맏며느리 김정숙. 다른 자식들이 돈만 보고 아부할 때 유일하게 진심으로 자신의 아픈 다리를 주물러주던 유일한 며느리. 순례는 죽음 앞에 다다르자 자신이 버렸던 전 며느리가 자꾸 눈에 밟히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박비서를 시켜 정숙의 행방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렇게 겨우 찾아가 차 창문 너머로 본 정숙의 삶은 참담했습니다. 시장통 귀퉁이 작은 가게에서 근근히 월세를 내며 백반집을 하고 있었어요. 순례가 몰래 정숙의 가게를 살펴보던 그때였습니다. 취한 듯 휘청거리며 가게 안으로 들어가는 한 남자가 있었어요. 건물주 조태식이었습니다. 그는 가게 앞에 배추 상자를 발로 차며 정숙에게 삿대질을 하기 시작했어요. 아니, 김 사장, 월세가 또 늦어. 돈 없으면 방 빼. 여기 들어올 사람 줄 섰어. 죄송해요, 사장님, 며칠만 기다려주세요. 정숙이 죄인처럼 허리를 90도로 굽히며 비는 모습을 보자 차 안에 있던 순례의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내가 무슨 짓을 했던 건가. 저 아이가 저렇게 사는 건 다 나의 잘못이다. 순례는 당장 차 문을 열고 나가려다 멈췄습니다. 지금 나가는 건 정숙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았어요. 대신 순례는 떨리는 목소리로 박비서에게 지시했습니다. 박비서, 지금 당장 처리할 게 있네. 네, 회장님. 말씀하십시오. 지금 김정숙이가 장사하고 있는 저 시장통. 건물, 주인한테 웃돈을 얹어주든 2배를 부르든 상관없으니 당장 매입하게. 당장 연락해.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서류는 따로 챙겨놔. 나중에 내가 죽을 때 정숙이한테 줄 마지막 선물이니까. 내 며느리 평생 월세 걱정 없이 밥 장사라도
맘 편히 하게 해줘야지. 얼마 후 박 비서가 보고했습니다. 회장님, 건물주가 시세의 2배를 불렀습니다. 너무 비쌉니다. 순례의 단호한 대답이 떨어졌어요. 달라는 대로 줘라. 정수기가 맘 편히 장사할 수만 있다면 얼마라도 아깝지 않아. 당장 계약해. 얼마 후 순례는 갓 매입한 그 낡은 건물의 등기권리증을 가슴에 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지켜주지 못한 며느리에 대한 늦은 사죄였어요. 거실에서는 여전히 고성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아유, 냄새나. 베란다 문 좀 열어봐. 어머니 냄새가 거실까지 퍼졌잖아. 둘째 며느리 수진이 코를 막으며 짜증을 냈어요. 10년 전 정숙은 순례가 실수를 해서 이불에 소변을 봤을 때도 더러운 기색 하나 없이 손빨래를 했었습니다. 어머니, 괜찮아요. 실수하실 수도 있죠. 제가 금방 치울게요. 환하게 웃던 정숙의 얼굴과 코를 막고 있는 지금 며느리들의 얼굴이 겹쳐 보였어요. 순례의 눈에서 뜨거운 후회의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결국 맏며느리 미경이 결론을 내렸습니다. 다들 그만 싸워요. 요양원 보내면 되잖아요. 그게 제일 깔끔해요. 요양원? 돈 많이 드는 거 아니야? 경기도 외곽에 싼 데 많아요. 한 달에 300 정도면 될걸요? 삼형제가 100만 원씩만 내면 되잖아요. 그 정도는 다들 낼 수 있죠? 막내 진석이 계산기를 두드리더니 표정이 밝아졌어요. 100만 원? 뭐 그건 낼 수 있지. 괜히 모시고 살면서 스트레스 받는 것보다 낫네. 오케이, 콜? 어머, 다행이다. 난 또 우리 집으로 오시면 어쩌나 걱정했네. 어머니도 거기가 편하실 거예요. 친구들도 있고. 거실의 분위기가 순식간에 화기애애해졌습니다. 폭탄을 제거했다는 안도감에 며느리들은 과일을 깎아 먹으며 웃음을 터뜨렸어요. 형님, 그럼 내일 바로 알아볼게요. 하루라도 빨리 결정하는 게 낫죠. 그 웃음소리는 순례의 가슴에 박히는 마지막 못이었습니다. 이것은 가족회의가 아니었어요. 현대판 고려장의 모의였습니다. 순례는 떨리는 손으로 품속에서 구형 폴더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단축번호 1번을 꾹 눌렀어요. 밤 11시가 넘은 시각이었지만 강 변호사는 기다렸다는 듯 전화를 받았습니다. 순례는 거실에서 들려오는 자식들의 웃음소리를 배경음 삼아 낮게 잠긴 목소리로 말했어요. 강 변호사, 나요. 네, 회장님. 말씀하십시오. 순례는 다용도실 문틈으로 희희낙낙하고 있는 자식들의 뒷모습을 노려보았습니다. 눈빛에서 슬픔이 사라지고 서늘한 결의가 차올랐어요. 수익자 결정했소. 누구로 하시겠습니까? 순례는 입술을 깨물며 평생 입 밖에 내지 못했던 그러나 마음속으로 수천 번 불렀던 그 이름을 토해냈습니다. 김정숙. 내 전 며느리 김정숙으로 해주시오. 알겠습니다. 그렇게 처리하겠습니다. 서류는 내일 준비해 두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순례는 휴대폰을 가슴에 품고 벽에 기대어 흐느꼈습니다. 정수가 이 못난 시어머니를 용서해달라고 하진 않겠다. 내가 어떻게 뻔뻔하게 그러겠니? 대신 널 위해 남기는 이 유산으로 너의 눈물값이라도 하게 해다오. 다음 날 새벽 동이 트기도 전이었습니다. 거실에는 어젯밤 자식들이 먹고 남긴 과일 껍질과 술병들이 널브러져 있었어요. 순례는 며느리가 베란다에 처박아 둔 낡은 보따리를 챙겨 들었습니다. 자식들이 깰까봐 숨소리조차 죽이며 현관문을 열었어요. 밖에는 여전히 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있었습니다. 잘 있거라. 나는 이제 떠난다. 너희가 버린 어미는 이미 죽고 없다. 순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빗속으로 걸어나갔습니다. 그녀의 발길이 향한 곳은
세상에서 가장 따뜻했던 사람이 있는 곳, 정숙인의 밥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10년이라는 긴 세월을 건너 다시 만난 두 사람은 병실에서 그동안 쌓였던 모든 서러움을 털어놓고 있었습니다. 순례는 지난 며칠간 겪었던 일들, 그리고 자신의 속마음을 다 뱉어내자 마치 지탱하던 끈이 끊어진 듯 몸이 침대 위로 푹 꺼졌어요. 그래서 염치불구하고 널 찾아간 거다. 어머니. 순례의 호흡이 급격히 얕아졌습니다. 할 일을 다 마쳐간다는 안도감 때문인지 생명의 불씨가 급격히 사그라들고 있었어요. 비상벨 소리에 의사와 간호사들이 다급히 들어왔습니다. 산소 포화도가 너무 떨어져요. 마스크 씌우세요. 수액 속도 올리고. 의사의 다급한 지시에 따라 순례의 코와 입 위로 투명한 산소호흡기가 씌워졌어요. 거친 기계음의 의지에 순례는 간신히 숨을 이어갔습니다. 한바탕 소동이 지나가고 안정을 되찾았지만 순례의 눈빛은 한층 더 흐릿해져 있었어요. 정숙은 링거 바늘이 꽂힌 순례의 앙상한 손을 잡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 그래서 그 몸으로 그 비를 맞고 오셨어요? 무리하시면 안 되는데. 순례의 눈가에서도 굵은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정수가 모든 걸 다 해준 내 자식들은 나를 냄새난다고 버렸는데 내가 10년 전에 내쫓은 너는 나한테 따뜻한 밥상을 차려주더구나. 순례는 떨리는 손을 들어 정숙의 거친 뺨을 어루만지려 애썼습니다. 10년 전에는 뽀얗던 며느리의 얼굴이 시장바닥 고생으로 기미가 끼고 주름이 져 있었어요. 내가 눈이 멀었었어. 보석을 버리고 그동안 돌덩이들을 끌어안고 살았구나. 정말 미안해. 그게 다 자신 탓인 것만 같아 순례의 가슴은 미어지다 못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정숙은 순례의 손길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 있던 응어리는 토해내야 했어요. 어머니, 솔직히 저 어머니 원망 많이 했어요. 쫓겨나던 날, 소박 맞던 날, 죽고 싶을 만큼 비참했어요. 알아. 핏줄이 뭐라고 산 사람 가슴에 못을 박았을까. 정수가 이 늙은이를 용서하지 마라. 순례가 자신의 가슴을 치며 통곡하려 하자 정숙이 황급히 순례를 끌어안았어요. 아니에요, 어머니. 저 이제 괜찮아요. 어머니 이렇게 벌 받으시는 거 저 원한 거 아니에요. 그냥 건강하게만 계셔주세요. 정숙의 품에 안긴 순례는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고부지간이라는 딱딱한 벽이 허물어지고 상처 입은 두 여자가 서로의 아픔을 보듬는 순간이었어요. 고맙다 정수가. 네가 내 진짜 딸이구나. 그때 병실 문이 열리고 정장 차림의 중년 신사가 들어왔습니다. 강민준 변호사였어요. 그는 순례의 상태를 보고 잠시 침통한 표정을 짓더니 정중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장님, 몸은 좀 어떠십니까? 박 비서 연락받고 왔습니다. 강 변호사 왔소? 조금이라도 기운 있을 때 어서 합시다. 강 변호사는 가방에서 서류 뭉치와 인주를 꺼내 테이블 위에 펼쳤어요. 신탁 원본 계약서와 수익자 지정 변경 신청서였습니다. 사모님, 김정숙 님이시죠? 저는 박순례 회장님의 법률 대리인입니다. 네. 정숙이 어리둥절해하는 사이 순례가 정숙의 손을 잡아 끌었어요. 정숙아, 놀라지 말고 들어라. 이건 내 유언이다. 강 변호사가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회장님께서는 본인 소유의 모든 부동산과 예금 자산을 신탁회사에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사후 수익자, 즉 상속 받으실 분으로 김정숙 씨를 지정하셨습니다. 여기에 회장님의 인감만 찍으면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정숙은 소스라치게 놀라 손을 내저었습니다. 네,
아니,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전 못 받아요. 아들들이 있잖아요. 아니다. 내 자식은 너 하나뿐이다. 술래가 산소호흡기 너머로 단호하게 소리쳤습니다. 기침이 터져 나왔지만 눈빛만은 형용했어요. 그놈들은 내 돈을 사랑했지 나를 사랑한 게 아니야. 이건 내 재산이 아니라 내 사죄의 뜻이다. 네가 10년 동안 흘린 눈물값이야. 제발 이 늙은이 편히 눈 감게 해다오. 네가 이걸 안 받으면 나는 죽어서도 눈을 못 감아. 술래의 간절한 눈빛에 정숙은 더 이상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강 변호사가 인주를 꺼내 술래의 인감도장에 묻혀주었어요. 술래는 온 힘을 다해 떨리는 손으로 서류의 수익자 김정숙 이름 옆에 붉은 인감을 꾹 눌렀습니다. 됐다. 이제 다 됐다. 술래는 깊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재산을 넘긴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인생을 짓누르던 짐을 내려놓은 소리였어요. 변호사가 서류를 챙겨나가자 병실에는 다시 평온이 찾아왔습니다. 술래는 정숙의 손을 자신의 뺨에 갖다 댔어요. 거친 며느리의 손바닥이 명주실보다 부드럽게 느껴졌습니다. 정숙아, 내 어머니. 다음 생에는 우리 부잣집 시어머니랑 가난한 며느리로 만나지 말자. 다음 생에는 내가 내 딸로 태어날게. 그래서 평생 너한테 효도하고 네가 끓여주는 맛있는 밥 실컷 먹으면서 그렇게 오순도순 살자. 응? 정숙은 울음을 참으려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꼭 그렇게 해요. 예쁜 제 딸로 오세요. 제가 세상에서 제일 귀하게 키워드릴게요. 창밖에는 며칠간 쏟아지던 비가 그치고 구름 사이로 한 줄기 햇살이 병실 안으로 비쳐 들어왔습니다. 두 여자는 서로를 꼭 껴안았어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그들은 세상 그 누구보다 진한 진짜 가족이었습니다. 막내 며느리 유리가 인상을 찌푸리며 다용도실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머물던 자리에 남은 퀴퀴한 냄새를 없앤다며 투덜거렸어요. 아우, 진짜 노인네 냄새가 왜 이렇게 안 빠지는 거야? 형님은 이걸 나한테 다 떠넘기고 어디 간 거야? 그때 구석에 떨어진 낡은 폴더폰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술래가 급하게 집을 나가면서 미처 챙기지 못한 핸드폰이었어요. 이거 어머니 폰 아니야? 챙겨간 줄 알았더니 그 순간 폴더폰 화면이 반짝이며 문자 메시지 알림음이 울렸습니다. 유리는 무심코 폴더폰을 열었다가 눈이 튀어나올 듯 놀랐어요. 은행 입금 알림 역삼빌딩 1층 임대료 3천만 원, 잔액 12억 원. 뭐? 3천만 원? 잔액이 12억. 유리의 비명소리에 퇴근한 진우와 미경이 달려왔습니다. 입금 문자를 확인한 진우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환희와 배신감이 뒤섞인 표정이었습니다. 거짓말이었어. 사기당했다는 거 다 쇼였다고. 돈이 그대로 있잖아. 여보, 그럼 어머니 지금 어디 계셔? 그 많은 돈 들고 어디로 가신 거야? 진우는 급히 박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박비서, 접니다. 어머니 연락이 안 되는데 지금 어디 계십니까? 수화기 너머 박비서의 목소리는 침착했습니다. 네, 원장님. 연락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회장님께서는 지금 대학병원에 입원해 계십니다. 입원이요? 어디 아프신 겁니까? 회장님은 사실 3개월 전에 췌장암 말기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가족분들에게는 당분간 절대 알리지 말라고 신신당부하셔서 그동안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진우는 전화를 끊자마자 얼굴이 하얗게 질려 소리쳤어요. 야, 큰일 났어. 어머니 췌장암 말기시래. 그것도 3개월 전에. 뭐? 3개월 전? 그걸 왜 우리한테 말을 안 한 거야?
우릴 시험하신 거야. 아픈 거 숨기고. 우리 반응 보신 거라고. 당장 가야 해. 이대로 돌아가시면 유언장도 못 고쳐. 빨리 출발해. 삼형제와 며느리들 총 6명이 병원 로비를 가로질러 달렸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어머니에 대한 걱정은 단 1g도 없었어요. 오직 내 돈을 사수해야 한다는 탐욕만이 번들거렸습니다. 여기다. 빨리 들어가. 진우가 앞장서서 병실 문을 벌컥 열었습니다. 어머니. 병실로 들이닥친 자식들. 그러나 그들의 시선은 침대에 누운 어머니보다 어머니 옆에서 사과를 깎고 있던 한 여인에게 꽂혔어요. 수수한 옷차림, 화장기 없는 얼굴, 하지만 낯익은 이목구비. 진우는 벼락이라도 맞은 듯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당신은 김정숙? 정숙도 깎던 사과를 떨어뜨리며 일어섰어요. 10년 만에 마주한 전남편과 시댁 식구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정숙은 술래의 손을 꽉 잡으며 버텼습니다. 오랜만이네요. 현재 처인 미경이 날카롭게 소리쳤습니다. 당신이 여길 왜 있어? 이혼한 여자가 왜 우리 어머니 옆에 붙어 있냐고. 맏아들 진우는 기가 막히다는 듯 헛웃음을 흘렸어요. 어머니, 설마 집 나가서 찾아간 곳이 이 사람이었어요? 정숙이한테 가셨던 거예요? 술래는 산소호흡기 너머로 차갑게 자식들을 노려보았습니다. 그래. 깔 데가 거기밖에 없더라. 내 아들들은 나를 버렸는데 내가 쫓아낸 며느리는 나를 받아주더구나. 술래의 뼈 있는 말에도 며느리들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맏며느리 미경은 팔짱을 끼며 비아냥거렸습니다. 어머니, 솔직히 말씀하세요. 우리가 버린 게 아니라 어머니가 속이신 거죠. 돈 없다고 거짓말하시니까 우리도 당황해서 그런 거잖아요. 그러자 옆에 있던 장남 진우가 핏대를 세우며 거들었습니다. 게다가 최장한 말기라면서요. 세상에 어떻게 자식들한테 그런 중병까지 숨기십니까? 우리가 그것도 모르고 요양원 보내자고 한 걸로 만드니까 속이 시원하세요? 둘째 며느리 수진도 질세라 쏘아붙였어요. 맞아요. 편찮으신 줄 알았으면 당연히 우리가 VIP 병실로 모셨죠. 왜 말을 안 해서 멀쩡한 자식들을 천하의 불효자로 만드세요? 이건 어머니가 원인 제공하신 거예요. 다시 진우가 전처 정숙에게 다가가 위협적으로 말했습니다. 야, 김정숙. 너 무슨 꿍꿍이야? 10년 동안 어디서 숨어 살다가 갑자기 나타난 거야? 정숙은 모욕감에 입술을 깨물었지만 당당하게 맞섰어요. 말 함부로 하지 마세요. 전 어머니 돈 같은 거 관심 없어요. 비 맞고 쓰러지신 분을 모셔온 것 뿐이에요. 웃기지 마. 이 여자가 어디서 순진한 척이야? 당장 나가. 여긴 가족들끼리 있을 곳이야. 넌 남남이잖아. 미경이 정숙의 어깨를 거칠게 밀쳤습니다. 정숙이 비틀거리자 술래가 마지막 힘을 쥐어짜며 호통을 쳤어요. 손대지 마라. 너희들이 자식이랍시고 해준 게 뭐가 있다고 행패냐? 정숙이는 내 딸이다. 너희보다 귀한 내 딸이야. 진우는 어머니의 태도에 더욱 화가 났습니다. 어머니, 노망 나셨어요? 딸은 무슨 딸이에요? 우린 친자식이에요. 법적으로 우리가 보호자라고요. 진우는 간호사 호출배를 신경질적으로 눌렀어요. 여기 간호사 없어요? 환자 퇴원시킬 겁니다. 당장 앰뷸런스 불러요. 다른 병원으로 옮길 거니까. 안 돼요. 어머니 움직이시면 위험해요. 정숙이 침대를 가로막자 막내 진석이 정숙의 팔을 잡아 끌었어요. 이 아줌마가 진짜 비키라고. 경찰 부르기 전에 꺼져. 정숙이 바닥으로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하이에나 같은 자식들은 링거줄이 꼬이든 말든 어머니의 침대를 억지로 끌고 나가려 했어요.
술래가 고통스럽게 신음했습니다. 이거 놓아라. 안 간다. 그때였습니다. 병실 문이 열렸어요. 모두 멈추십시오. 서늘하고 위험 있는 목소리에 모두의 시선이 문 쪽으로 쏠렸습니다. 강민준 변호사였어요. 그의 양옆에는 제복을 입은 경찰관 2명이 굳은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진우가 인상을 쓰며 소리쳤어요. 강 변호사, 당신은 끼어들지 마. 지금 우리 집안일 정리하는 중이니까 비켜. 강 변호사는 안경을 치켜 올리며 진우를 보고 차갑게 일갈했습니다. 집안일이요? 아니요. 지금부터는 법적인 일입니다. 경찰관님, 환자의 안정을 위협하고 보호자를 폭행한 이 사람들을 제지해 주십시오. 경찰들이 진우와 진석을 침대에서 떼어냈어요. 당신 뭐야? 내가 보호자야. 내가 아들이라고. 아드님? 착각이 심하시군요. 박술래 여사님의 법적 보호자는 여기 계신 김정숙 씨입니다. 강 변호사는 검은 가방을 탁자 위에 쿵 내려놓았습니다. 가방이 열리는 소리가 마치 단두대의 칼날 소리처럼 서늘하게 병실을 울렸어요. 저는 법무법인 정의 대표 강민준 변호사입니다. 박술래 회장님의 법률 대리인이죠. 자, 이제 계산을 좀 해볼까요? 박술래 회장님은 유언 대용 신탁을 통해 사후 수익자로 김정숙 씨를 지정하셨습니다. 진석이 콧방귀를 뀌며 나섰습니다. 이보세요, 변호사님. 유류분이라고 아시죠? 우리가 친자식인데 법적으로 최소한 절반은 우리 몫이라고요. 신탁이고 뭐고 소송 걸면 우리가 이겨요. 진우도 거들었어요. 맞아. 정숙이는 남이고 우린 핏줄이야. 소송 가면 저 여자가 이길 것 같아? 강 변호사는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가방에서 두꺼운 장부 하나를 꺼냈습니다. 유류분이요? 물론 계산해 드려야죠. 그런데 여러분은 이미 생전에 받아가신 돈이 너무 많아서 받을 게 없으신데요? 장부를 테이블에 던지는 소리가 탁 울렸어요. 장남 이진우 씨. 10년 전 강남 병원 개업 자금 50억, 반포 아파트 30억. 차남 이진우 씨. 건설사 부도 막아준 돈 40억. 막내 이진석 씨. 유학비와 도박비 갚아준 돈 30억. 자식들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어요. 법적으로 이것을 특별 수익이라고 합니다. 이미 상속분을 초과해서 받아가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져갈 돈은 0원입니다. 자식들이 웅성거리자 강 변호사는 쐐기를 박는 빨간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게다가 여기 10년 전 여러분이 돈 받아가면서 어머니와 썼던 효도 계약서가 있더군요. 진우가 말을 더듬었어요. 그걸 어떻게 해? 부모를 부양하지 않을 경우 증여받은 재산을 모두 반환한다. 기억나십니까? 변호사의 눈빛이 매섭게 변했습니다. 증거는 차고 넘칩니다. 요양원 보내자고 모의한 녹음 파일, 아들 집 현관 CCTV, 보따리를 골프채로 베란다에 던지는 며느리의 모습. 명백한 계약 위반입니다. 지금 이 시간부로 법무법인 정의는 여러분에게 증여재산 반환 소송을 청구합니다. 병원, 아파트, 회사 다 토해내실 준비하십시오. 자식들이 말도 안 돼라며 발악하자 변호사는 마지막 카드를 꺼냈어요. 그리고 하나 더. 장남 이진우 씨. 나한테 왜 이래? 작년에 어머니 인감 도용해서 빌딩 임대료 3억 원 빼돌리셨죠? 그거 횡령 및 사문서 위조입니다. 차남 이진우 씨. 어머니 명의 법인 카드로 룸살롱에서 2억 원 쓰신 거 업무상 횡령입니다. 영수증 다 확보했습니다. 진호가 아니 그건 하며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막내 이진석 씨. 마카오 카지노 빚 갚느라 어머니 아파트 몰래 담보대출 5억 받으신 거 사기죄 성립됩니다. 진석이 뒷걸음질 치며
벽에 등을 붙였습니다. 선택하십시오. 지금 당장 상속 포기 각서에 도장 찍고 조용히 사라지시겠습니까? 아니면 전 재산 뺏기고 삼형제 나란히 감옥 가시겠습니까? 상황은 완전히 역전되었습니다. 돈을 받으러 왔다가 가진 것마저 뺏기고 감옥에 갈 처지가 된 자식들. 미경이 진우의 옆구리를 찔렀어요. 여보, 빨리 도장 찍어. 당신 병원 날아가면 우리 끝장이야. 형, 나 감옥 가기 싫어. 빨리 포기해. 결국 진우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변호사가 내민 상속 포기 각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셋째, 둘째도 줄줄이 도장을 찍었어요. 이제 된 거죠? 우리 병원 안 뺏는 거죠? 비굴하게 묻는 진우를 향해 순례가 마지막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나가거라.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너희는 이제 내 자식이 아니야. 도장을 찍고 쫓겨나면서도 억울함이 남은 진우가 문고리를 잡고 매달렸어요. 어머니, 이러지 마세요. 그래도 우린 피를 나눈 자식이잖아요. 어떻게 핏줄을 내치세요? 피? 그래,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들 하지. 순례는 산소호흡기 안에서 힘겹게 말을 이었습니다. 헌데 내가 비를 맞고 길바닥에 쓰러져 보니 알겠더구나. 그 잘난 핏줄은 빗물보다 차가웠어. 얼음장처럼 나를 밀어내더구나. 어머니. 그런데 남이라던 정수기가 끓여준 그 된장찌개 국물이 너희가 말하는 그 피보다 훨씬 더 뜨겁고 진하더라. 순례는 마지막 힘을 짜내어 손을 휘저었습니다. 나한테는 나를 살려낸 그 국물이 핏줄이다. 내 몸에 흐르는 피는 이제 정수기 하나뿐이야. 다 필요 없으니 나가거라. 진우는 망치로 머리를 맞은 듯 멍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더 이상 반박할 말이 없었어요. 하이에나들은 꼬리를 말고 도망치듯 병실을 빠져나갔습니다. 복도에서 서로 니 탓이야 하며 싸우는 소리가 멀어졌어요. 병실에는 고요한 평화와 진짜 가족이 된 두 여자만이 남았습니다. 폭풍우가 치던 밤이 지나고 창밖에는 차분한 어둠이 깔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병실 안의 공기는 무거웠어요. 담당 의사가 산소호흡기 수치를 확인하더니 정숙에게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늘 밤을 넘기기 힘드실 것 같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의사가 나가고 정숙은 쿵쾅거리는 심장을 부여잡고 순례의 곁을 지켰습니다. 순례의 호흡은 가로등 불빛처럼 가물거렸어요. 그때 병실 문이 소리 없이 열리며 회색 승복을 입은 노스님 한 분이 들어오셨습니다. 병원 법당에서 환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는 스님이었어요. 보살님, 잠시 들렀습니다. 스님은 순례의 얼굴과 정숙의 얼굴을 번갈아 보시더니 합장하며 나지막이 말씀하셨습니다. 두 분의 인연이 참으로 깊고도 질깁니다. 아주 오래된 매듭이 이제야 풀리는군요. 정숙이 눈물을 훔치며 물었어요. 매듭이라니요, 스님. 두 분은 전생에 정반대의 입장이셨습니다. 그때는 지금의 며느님이 시어머니였고 누워 계신 노보살님이 시집살이 하던 며느리셨습니다. 정숙의 눈이 커졌습니다. 희미하게 눈을 뜬 순례의 눈동자도 흔들렸어요. 전생에 며느리가 흘린 눈물이 너무 많아 이번 생에는 그 자리가 뒤바뀌어 만난 겁니다. 노보살님은 전생에 받은 서름을 이번 생에 시어머니가 되어 되돌려 주신 것이고 며느님은 전생의 업을 이번 생의 눈물로 씻어내신 겁니다. 스님은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두 사람의 맞잡은 손을 바라보았어요. 보세요. 서로 주고받은 빚을 마지막 용서로 깨끗이 갚지 않았습니까? 이제 두 분 사이에 남은 빚은 없습니다. 악연이 다 탔으니 다음 생에는 정말 귀한 선연으로 다시 만나실 겁니다. 순례의 눈가에서 뜨거운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인연이란 게 이런 거구나.
전생에는 내가 너한테 당해서 이번 생에는 내가 그토록 너를 아프게 했구나. 서로 가해자가 되고 피해자가 되어 돌고 돌다가 이제야 비로소 서로를 안아주는구나. 모든 이치가 이해되자 순례의 마음속에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미안함과 죄책감이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그것은 용서보다 더 깊은 해원의 평온함이었어요. 스님, 감사합니다. 이제 정말 편안해졌습니다. 순례가 힘겹게 입을 떼자 스님은 염주를 굴리며 두 사람을 축원해주고 조용히 병실을 나갔습니다. 스님이 나가고 병실에는 두 사람만 남았어요. 정숙은 순례의 손을 자신의 뺨에 비비며 오열했습니다. 어머니, 들으셨죠? 우리가 그런 사이였대요. 제가 전생에 어머니를 구박했대요. 죄송해요. 제가 나빴어요. 아니다. 서로 빚을 다 갚았으니 되었다. 정숙아. 순례가 마지막 힘을 짜내어 정숙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다음 생에는 내가 내 딸로 태어나기로 했잖니. 그때는 내가 너한테 효도할게. 예쁜 옷도 사주고 맛있는 것도 많이 사주는 착한 딸이 될게. 네, 어머니. 꼭 오세요. 제가 진짜 잘 키워드릴게요. 구박 안 하고 공주처럼 키워드릴게요. 고맙다. 내 딸아, 사랑한다. 순례의 입가에 평온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것은 강남 펜트하우스에서도 천억 자산가일 때도 지어보지 못했던 세상. 모든 짐을 내려놓은 가장 가벼운 미소였어요. 순례의 고개가 옆으로 툭 떨어졌습니다. 맞잡은 손에서 힘이 빠져나갔어요. 정숙은 순례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세상이 떠나가라 통곡했습니다. 10년의 미움과 며칠간의 짧은 사랑이 뒤섞인 피보다 진한 눈물이었습니다. 장례식은 조촐했습니다. 그 많던 강남 사모님들도 천억 유산을 탐내던 아들 며느리들도 끝까지 오지 않았어요. 정숙 혼자 상복을 입고 빈소를 지켰습니다. 하지만 정숙은 외롭지 않았어요. 영정 속 순례가 환하게 웃으며 그녀를 지켜보고 있었으니까요. 장례가 끝나고 강 변호사 사무실. 책상 위에는 어마어마한 서류 뭉치가 쌓여 있었습니다. 김정숙 씨, 고인의 유언에 따라 모든 절차가 완료되었습니다. 강남 역삼동 빌딩, 청담동 상가, 압구정 아파트 5채, 그리고 예금 127억 원 모두 김정숙 씨 명의로 이전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정숙 씨가 장사하시던 그 시장 건물도 이미 3개월 전에 여사님이 매입해 두셨습니다. 이제 건물주 눈치 안 보셔도 됩니다. 정숙은 등기권리증을 가슴에 품고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돈이 좋아서가 아니었어요. 자신을 위해 남겨준 시어머니의 그 깊고 아픈 사랑이 뼈에 사무쳤기 때문이었습니다. 칙칙했던 시장통 밥집이 환하게 바뀌었습니다. 곰팡이 핀 벽지는 깨끗한 타일로 바뀌었고 낡은 간판이 내려가고 새 간판이 올라갔어요. 순례네 밥상. 정숙은 눈시울을 붉히며 그 이름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이제 이 가게는 정숙의 것이었지만 영원히 시어머니 순례의 이름으로 불릴 거였어요. 어서 오세요. 맛있게 드세요. 가게는 문전성시를 이루었습니다. 손님들이 줄을 서서 기다렸고 뚝배기 끓는 소리가 활기차게 울려 퍼졌어요. 주방 한가운데 가장 잘 보이는 곳에는 순례의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마치 카운터에 앉아 돈을 세던 옛날처럼 흐뭇한 표정으로 손님들을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손님들이 모두 빠져나간 오후 브레이크 타임. 정숙은 갓 끓인 된장찌개 한 뚝배기와 하얀 쌀밥을 쟁반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순례의 사진 앞에 정성스럽게 올렸어요. 어머니, 식사하세요. 오늘은 어머니 좋아하시던 달래 넣고 끓였어요.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김 사이로 사진 속 순례가 그래, 맛있다 하고
대답하는 것만 같았습니다. 창밖에는 비가 그치고 눈부신 햇살이 주방 깊숙이 비쳐 들어왔어요. 정숙은 앞치마를 고쳐 매며 사진을 향해 활짝 웃어 보였습니다. 어머니, 오늘도 장사 대박 났어요. 다 어머니 덕분이에요. 거기선 아프지 마시고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계세요. 나중에, 아주 나중에 우리 다시 만나요. 정숙의 미소 위로 따뜻한 햇살이 내려앉았습니다. 그 햇살은 마치 순례가 며느리의 어깨를 감싸주는 포근한 손길 같았어요. 고맙습니다, 어머니. 사랑합니다.